안녕하십니까. 주말에는 경제와 정의를 따따블로 잡는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 원칙으로 뭐 우량주의 장기 투자해라 또 복리 투자해라 이런 원칙적인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이게 꼭 반드시 맞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내용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런던 고라니로 유명한 분입니다. 전직 애널리스트 김희욱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대한민국 경제계의 유일무이한 반인 반수. 네. 반인반수. 주린이 여러분들을 위험으로부터 지켜드리는 런던 고라니 김희욱입니다. 연필 꽂으셨네요. 저랑 똑같이. 예, 홍사훈 기자님 요게 너무 저는 지적이고 멋있어 보여가지고 따라하지 말라고요. 저도 하나 벤치마크. 아니 뭐 꽃을 꽂으면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연필로. 잘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수시로 빼가지고 이렇게 뭐 적는 척도 하고 이제 다시 네. 꽂았다가 이렇게. 자, 런던 고라니에 맞서서 네. 경제쇼 플러스의 꽃사슴. 경제쇼의 좋습니다. 꽃사슴 네.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꽃사슴 오윤에 나왔습니다. 네. 저도 뭐 꽃이라도 하나 꼽을 걸 그랬어요. 아쉽네요. 예전에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네. 뭐 그 꽃 꽂은 소 있었는데 그게 몇 년? 한 20년도 더 됐어요. 옛날 사람. 진짜 미치겠어요 요즘에 옛날 사람. 자, 그 김영건님 그 네. 런던 고라니라는 그 유튜브 이름이 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런던 고라니가 그 고라니 제가 생각하는 그 고라니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저 원래 이제 제가 런던 전경대 대학원 다닐 때 런던 오빠로 불리다가 예. 저는 사실 그 이름이 더 마음에 들었거든요. 런던 오빠. 뭔가 좀 스윗하면서도 예. 진짜 안 어울려요. 지적이야. 네. 근데 네. 그 런던 오빠를 좋아했는데 어느 날 제가 예. 길을 건너다가 네. 멀쩡하게 횡단보도 파란색 그 보행자 신호의 길을 건너는데 차가 와서 저를 쳤어요. 런던에서요? 아니 한국에서. 네.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렇게 멍 때리고 있었는데 그 차가 저 앞에 쓰더니 네. 운전자가 내려가지고 저를 한번 이렇게 쓱 보고 자기 차 부딪힌 부위를 한번 쓱 보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보더니 네. 차를 타고 도로 가버렸어요. 뺑소니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황당해가지고 네. 경찰서 교통계 가서 뺑소니 신고를 했어요. 네. 이제 이 정황을 경찰관 아저씨한테 이제 쭉 얘기를 했죠. 아니 이래가지고 나를 치고 그냥 바로 간 것도 아니고 잠깐 섰다가 내 얼굴 한번 보고 자기 차 보고 이렇게 몇 번 번갈아가면서 보더니 그냥 가버렸다. 네. 그랬더니 그 경찰관 아저씨가 이상하다. 이거는 그 사람을 쳤을 때 나오는 반응이 아닌데 고라니 같은 거 쳤을 때 이렇게 나오는 반응인데 네. 라고 해서 제가 거기서 또 빈정상해가지고 국민의 지팡이 가지고 그 피해자의 가슴을 후벼 팔 수 있냐. 네. 그 일화를 듣고 사람들이 너는 런던 고라니가 되어라. 그런데 많이 다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면은? 무릎이 좀 이제 다쳤는데 네. 금방 이제 또 이겨냈고요. 어머나. 반인반수기 때문에 너무 신기하다. 나중에 그럼 그 운전 그 뺑소니 차는 잡았습니다. 근데 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때문에 종합보험 가입돼 있으면 면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고라니라고 하는데 네. 난 무슨 좀 특별한 뭔가 이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뭐 그렇게 좀 생각보다는 좀 싸하네요. 네. 이제부터 실한 내용으로. 네. 자, 그 주식 투자할 때 우리가 흔히 장기 투자해라, 뭐 주식 사놓고선 수면제도 같이 사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장기 투자, 복리 투자, 그리고 우량주 투자해라. 이게 이제 가장 우리 그 원칙으로 다들 뭐 바이블처럼 사람들 믿고 있는데 네.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요? 그 왜 그런 문제를 말하시는 건가요? 주식 시장에 또 특히 이제 투자의 세계에 있어서 어떤 보편 타당한 원칙이란 건 있을 수가 없고요. 항상 장기 투자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의 시세 변동에 대해서 우리한테 책임을 묻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런 면피의 수단이라고 보고 실제로 장기 투자를 했을 때 굉장히 험악한 성과가 나온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장기 투자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요?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왜 주식 장기 투자하면 옛날에 투자했던 게 지금 와서 보니까는 그게 뭐 몇 배, 몇십 배로 불어났더라 뭐 이런 얘기를 무용담처럼 많이 사람들 하는 거 들었거든요, 저도. 10분의 1, 100분의 1로 그래요? 축소된 사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 일단 그리고 이제 뭐 복리의 마법이다. 그다음에 뭐 우량주 투자는 안전하다 이런 얘기도 전부 저는 요즘에 어떤 그 코로나 19 유동성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이런 주식 팬데믹 세상에 그냥 증권사들이 혹은 또 금융사들이 혹은 증권 전문가들이 본인들의 어떤 그 마케팅 수단으로 그런 레토릭을 삼는 거지 실제 전혀 검증된 논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골드러시 때는 예. 금광에 투자하지 말고 곡괭이 만드는 회사, 청바지 만드는 회사에 투자라고 하잖아요. 예. 막 골드러시라서 금광을 막 팠어요. 예. 근데 금이 안 나와서 꽝일 수도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어쨌든 금광을 팔려면 청바지하고 곡괭이는 써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유동성이 시장이 그렇게 역대 최대로 풀렸는데 실제로 돈을 번 곳은 증권사, 네. 그리고 주식 방송, 예. 그리고 유사투자자문 같은 금융사들이 실제로 돈을 벌었다. 예. 거기다가 이제 주식 투자라는 사람들이 이제 가장 어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삼는데 주식은 누가 뭐래도 위험 자산입니다. 이거는 워런 그렇죠. 버핏이든 뭐 미국의 연준이든 그 어떤 경제 주체나 기관들도 다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네. 공격적이고 위험한 자산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유가 증권인데요. 예. 있을 유자의 가격 가짜해서 예. 그냥 가격이 있는 증권 종이에 불과한 거지. 예. 이 주식 투자가 위험 자산이라는 걸 무시하고 장기 투자를 하면 안전하다라는 그 개념은 네.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하다. 그 자체의 개념이 위험한 거다. 진짜요?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위험 자산의 특징은 뭐냐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뭐죠?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을 설명을 더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금 같은 거. 저장하기 뭘 있잖아요. 네, 저장하기. 예, 그런 저장 기능이 없다. 아. 그러니까 오늘 당장 주식을 샀는데 이게 네. 갑자기 한 순간에 휴지가 될 수도 있고 가치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위험 그렇죠. 자산이라는 네, 거예요. 그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저는 뭐 증권 업계에서도 몸담았었고 또 시황 담당하는 리서치 센터 애널리스트로도 일을 했었고 예. 네. 금융사에 뭐 운용사에도 일을 했었고 그다음에 네. 지배구조 컨설팅하는 회사에서 예전에 삼성물산 그 인수합병 당시에 네. 엘리어트하고 한국 네. 삼성물산하고 의결권 대결할 때 그때 엘리어트 한국 파트너 회사에서 또 제가 일을 했었고, 예.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 금융시장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뭐 경험을 해봤는데, 네. 뭐 제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요즘에 좀 제 상식으로는 해괴한 그 설명과 이론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네. 예.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게 그래서 장기 투자. 장기 투자하면 안전하다, 우량주 투자는 뭐 반드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인데, 그 장기 투자하면 그 위험한 그 좀 예를 들어줄 수 있습니까? 네. 뭐 종목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괜찮습니다. 예. 네. 코스피 그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면 그래도 대한민국의 우량주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예, 예. 여기를 이제 20년 정도 장기 투자했을 때 성과를 보면은 이제 뭐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뭐 전 세계 디램 반도체 시장 뭐 시장 점유율 20%대 예. 뭐 잘 나간다고 지금 12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1999년도에 77만 원까지 갔던 주식입니다. 지금 그 5분의 1 토막이에요. 그다음에 현대차 예. 지금 이제 뭐 미래차, 전기차, 수소차 막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막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네. 하는데 지금 22만 원대잖아요. 네. 예. 이게 이제 2012년도에 차화정, 자동차, 화학, 정유, 예. 요 차화정 바람 불었을 때 요게 또 이미 10년 전에 28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해도 22만 원. 그 현대차 그럼 10년 전보다 지금 주가는 더 내려간 거군요. 맞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애플카하고 협업 그 이슈가 이제 불거졌을 때 물론 네. 이제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지만 그때 이제 바로 전 고점을 넘어서 28만 원을 상향 돌파했거든요. 예. 이제부터 시작이다 해가지고 그때 다 올라탄 개미분들 지금 다 물려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은 그거로 애들 대학 보냈다는 얘기도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삼성전자하고 LG화학 예. 요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에 딱 두 종목만 예. 제외고. 빼고 나머지 8개는 아. 다 장기 투자의 손실이 났고 그다음에 그 의외네. 많습니다. 아니 흠슬라라고 요즘 부르는 HMM 과거 예. 현대상선 10배 올랐다는. 그렇습니다. 예. 올해만 해도 올 초에 10,000원에서 얼마 전에 이제 6월 달에 5만 원까지 5배가 순식간에 올랐거든요. 예. 네. 이것도 과거 34만 원까지 갔던 주식입니다. 진짜요? 34만 원에 들어갔던 분이 지금 5만 원 갔다고 흠슬라라고 하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이 밖에도 뭐 포스코, OCI, LG 디스플레이 뭐 다 이름만 들어서 대한민국 대표 주식들이잖아요. 네. 그런 우량주도 장기 투자 앞에서는 맥을 못 춘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공기업은 안전하냐? 예. 98년도에 상장한 한국통신 예. 지금은 이제 KT잖아요. 이때 이제 KT 상장할 때 사람들이 기대감이 엄청 났고 또 그때가 약간 테크 주식 열풍이다 보니까 야 앞으로는 걸어다니면서 전화 통화를 한대. 예. 1인 1통신기기 세상이 온대 막 이렇게 해서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희망적으로 달려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KT 그때 주가가 19만 원까지 갔었어요. 그때 당시요? 지금 3만 원이요. 네. 그때 사람들이 19만 원에 들어갈 때 미래를 예측했을 거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희망적으로 막 네. 걸어가면서 전화가 가능하대, 걸어가면서 TV를 핸드폰으로 보는데 막 그때 KT 상장할 때 사람들이 기대하고 그 모든 걸 이제 바랬던 그 시나리오의 1.5배가 지금 현실에서 달성이 됐는데 주가는 4분의 1 토막으로. 아니 그게 3만 혹시 그러면은 예. 그 기업들의 주가가 그 액면 분할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절대액이 좀 낮아진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주가는 다 지금 현재 액분 뭐 감자 모든 걸 다 감안해서 현재 주가 수준으로 따졌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정확한 거죠. 오히려 그때 표시 주가하고 지금하고 다를 수는 있어도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그렇게 다 10배, 뭐 200배. 그다음에 보통 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야, 우리 주변에서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접할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하면은 실패가 없다. 네. 우리가 많이 쓰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지하철 1호선을 깔은 회사가 있었어요. 2호선이요? 1호선. 아 1호선이요? 지하철 1호선 깔았고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 건설사 면허 1호 기업. 어... 지금 건설사가 그렇게 많은데 건설사 면허 1호 기업이 있어요. 네. 거기가 장충체육관도 건설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역사와 전통이 있는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1등 기업 대한민국 건설사 면허 1호에다가 지하철 1호선 깔았죠. 경부고속도로 깔았죠. 장충체육관 지었죠. 그러니까 평일날은 지하철 1호선 타고 출근하고 네. 주말에 경부 타고 놀러 가고 네. 그다음에 시즌 되면 장충체육관 가서 농구 대잔치를 봤어요. 그래서 야, 이 주식에 그럼 투자해야 되겠다. 대박이다. 그게 바로 이제 삼부토건이거든요. 삼부토건이요? 예. 이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67만 원까지 갔다가 예. 작년에 300원. 에? 아 정말이에요, 이거. 예. 진짜요? 그랬다가 갑자기 대선 후보 테마주로 떠오르면서 급하게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상승한 게 이제 3,000원. 소름 돋아. 삼부토건이 그래서 대선 테마주로 지금 그래서 3,000원이에요. 근데 그게 67만 원짜리 예. 주식이었다는 거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네. 주식은 위험 자산이 맞고요.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하도 이제 그 뭐 동학개미 열풍 막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이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네. 곡괭이하고 청바지 만드는 사람들만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막상 투자자들보다는. 증권사들만 그렇습니다. 증권사, 주식 전문가, 네. 뭐 주식 유튜브 채널, 유사투자자문 등등 증권 방송 네. 다 사상 최대 매출 냈거든요. 예. 그럼 우리 개미들은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벌어야죠. 그거 이따 집에 가기 직전에 물어봐야 되는데 너무 그래요? 빨리 나. 네, 아니, 죄송합니다. 위험 마음이 자산이라는 거를 급해가지고. 예, 아셔야 되는데. 네. 너무 아까- 설득력 있다. 처음에는 진짜 완전 반박할 게 이만큼이었는데 팩트를 이렇게 가져오니까요. LG 화학이랑 삼성전자 빼고는 지금 두개 장기 빼고, 투자에. 예. 근데 그때 LG전자, LG화학,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들이 딱 그거 하나만 뭐 종교처럼 막 그 믿고 들어가진 않았고 다른 거 여러 개를 분산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 하나는 그렇게 수익이 났을지 몰라도 다른 데서 손실이 발생했을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 LG화학도 주가가 완전히 그 나락으로 가서 손절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견딘 분들의 수익이 그렇게 났다는 거지 결코 뭐 그냥 그 기간만 믿고 네. 장기 투자에다가 우량주라는 그 어떤 그 공식만으로 탄생한 수익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제 저도 뭐 애널리스트 출신이지만 물론 이제 그분들이 뭐 영업의 수단으로 뭐 여러 가지 뭐 뉴미디어나 뭐 매체를 활용하고 네. 그런 건 좋은데 좀 저로서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가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 그 저금리 시대라서 은행 예금 금리가 1%대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배당률이 3%대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삼성전자 투자하는 게 더 이득이잖아요.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걸 보고서 네. 진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그것도 현재 금융사에 종사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위험자산 주식하고 국가에서 5천만 원까지 원금을 보장하는 그 안전자산 예금하고 수익률만 가지고 비교를 한다는 게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가는 게 폭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배당은 3%를 준다고 하더라도 아니 원금이 깨질 수가 있는데 그거는 얘기 안 하고 수익률 가지고 단순 비교를 한다. 폭락하면 뭐라고 배웠죠? 추가 매수. 추매를 하라.
분할 매수를 분할 하라. 매수. 그래서 이런 꽃사슴들 때문에 증권사가 계속 청바지 매수하라. 회사가 돈을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진짜. 증권사에서 뭐 CF 안 들어왔어? 아니, 이렇게 배웠거든요. 폭락하면 추매하고 예. 더 폭락하면 더 추매하고 계속 매수해서 평단을 낮춰라. 그게 이제 물타기. 물타기. 그다음에 오를 때 계속 추가 매수하는 건 불타기. 네. 근데 물하고 불하고 섞으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예. 그래서 주식도 너무 기간이든 뭐 종목이든 분산을 많이 하면 또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또 0이 돼요. 예.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투자 대상인데 그거를 수익률만 가지고 주식과 예금을 비교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든지 어떤 발행량과 희소 가치에 따라서 자산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네. 주식은 네. 사실상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금은 국가에서 중앙은행에서 통화량하고 그 발행량을 조절을 하잖아요. 예. 근데 뭐 캐시 이즈 트래시라는 말을 또 월가에서 나온 얘기를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옮겨가지고 은행 예금하면 돈이 녹는다. 네. 현금은 휴지다. 네. 이런 얘기. 인플레이션 압박 때문에 뭐 요즘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예, 그런 논리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예. 물가 상승률이 2019년이 0.4%. 예. 그다음에 작년에 그렇게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고 해도 작년 물가 상승률 연간 0.5%입니다. 예. 네. 0%대거든요. 네. 물가 상승률 0%대인데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들어서 또 주식의 어떤 매력을 강조한다는 것도 사실은 옳지 않죠. 마이너 뭐 물가 상승률이 뭐 한 3% 이상 돼야 그 어떤 예금 금리를 예. 근데 적용하면은 물가는 더- 체감하기로는 솔직히 이 0%대라고 체감이 안 돼. 진짜 많이 올랐다고 생각.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마트 가면요. 살 수 있는 게 진짜 맞아요. 별로 없고.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그 지표와 그 네. 어떤 가중 평균을 측정하는 이제 방식에 대해서 계속 수정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고 실제로 통계청에서도 수시로 이걸 리밸런싱을 하긴 해요. 근데 네. 어쨌든 물가 상승을 이유로 얘기한다는 건 지표상으로는 이 맞지 않는 얘기죠. 2년 연속 예. 물가 상승률 0%대로 기록되고 있으니까요. 네. 예. 자, 그러면은 그 일단 장기 투자가 이 꼭 좋은 그 지표상으로 실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 지금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좀 보여주셨어요. 예. 우량주에 투자하라는 거, 그럼 최소한 망하지나 휴지 조각이 되진 않는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많이들 이제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네. 우량주 투자하는 것도 이게 허점이 있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러신 건가요? 사실 뭐 이제 그 어떤 뭐 좋은 주식, 네. 테마주, 우량주, 뭐 저평가주, 가치주, 자산주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그런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자 선반영입니다. 그걸 거품입니다. 훅까지 그냥. 예, 영어로 뭐 priced in입니다. 예. picked out 했습니다. 그럼 그냥 그때부터 명문도 모르고 쭉 빠지는 거예요. 예. 명분도 모르고. 예. 그러고 나서 쭉 흘러내려서 원금 회복하는데 한 20년 걸린단 말이죠. 그게 무슨 가치 투자인 거죠. 비자발적 장기 투자로 묶이는 거죠. 거기다가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내 재산권을 행사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무조건 기다려야만 된다. 이거는 예, 제대로 된 투자라고 할 수가 없죠. 거기다가 이제 네. 뭐 우량주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K 배터리 3사도 네. 예, 지금 전 세계 시장 점유율 50%를 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 2대가 가고 있으면 그 중에 한 대는 무조건 K 배터리가 장착돼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 3사가 올해 1분기까지만 해도 다 적자였어요. 근데 주식이 제일 그 주가가 많이 올랐던 기간이 그 1분기였거든요. 예. 그러다가 막상 2분기에 K 배터리 3사 중에 2개사가 이제 흑자 전환을 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그게 이제 선반영, picked out, 뭐 priced in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 또 주식을 잘할 수 있다면 얘기 있고 막 그 책 책도 엄청 읽고 나오잖아요. 책 쓰시지 않으셨어요? 저도 옛날에는 이제 썼죠. 옛날에 미국 주식에 대해서 썼죠. 네네네. 근데 공부를 하면 또 주식을 잘할 수 있느냐? 그것도 저는 세모인 게 세모. 사실은 우리가 뭐 어떤 그 지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뭐 인문학적인 책도 읽을 수 있고 뭐 철학이든 뭐 사회 문화 읽을 수 있는데 사실은 경제나 재테크 관련된 책은 어떤 남들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책을 읽는 거고요. 네. 자료를 봐도 어떤 정보의 비대칭성을 통해서 우리가 남보다 그 나은 그 정보의 우위에 서 있고 그거를 이제 어떤 수익으로 보상받기 위한 공부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 주식이란 거는 내가 아무리 뭐 반도체 막 디램이 뭐고 뭐 비메모리,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뭐 파운드리가 뭐 다 공부를 해도 이게 이제 나만 그 지식이 많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대중들이 그걸 인정해서 다 같이 쫓아와야 주가가 비로소 그때 오릅니다. 그러니까 네.
자기 주체적인 어떤 투자를 하기가 힘들죠. 사고 팔고 이 그냥 이 트랜잭션 외에 그 시세에 있어서는 그냥 결국은 약간 포퓰리즘의 구조처럼 지금 우리 주식시장도 가고 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왕창 몰리는 곳에서만 시세가 발생하고 또 그러다가 한번 푹 꺼지면 또 한동안 또 시세가 회복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구조인 거죠. 주식 포퓰리즘이다. 뭐 개인 투자자 비중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예전 같으면 많아졌어요 지금. 예, 그쵸. 스마트 머니가 먼저 시장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관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보편화되는 이제 보편적 수요가 붙는 이런 거였다면 요즘은 개인들이 이렇게 그 양떼처럼 몰려다니면서 시세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보더라도 전반기에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다 팔자가 우세했는데 매도 그렇습니다. 우세했는데 개인들이 다 그걸 떠받쳐 준 거거든요 지금.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유동성 장세다 보니까 지금 유동성이 이렇게 그 밀물이 들어왔을 때는 사실 낚싯대를 그냥 어디다 담궈도 밀물일 때는 고기 잡기가 좀 쉽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진짜 이제 어떤 유동성의 축소 시기가 됐을 때는 어떨 것이냐.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시장이 전날 급락을 했어요. 그런 날 이제 보통 우리나라가 시초가에서 개파락 출발을 하고 보통 장중까지 끝에까지 보면은 시초가가 장중 최저가인 날이 많거든요. 그럴 때 무조건 아침 일찍 미국 시장 급락한 날 아침 일찍 하락 출발할 때 저가 매수를 하면은 당일에 오후에는 오르거나 아니면 다음 날 오르거나 이렇게 해서 무조건 이제 저가 매수 필승 이 전략이 통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과연 개인들이 계단식 하락을 맞게 되거나 특히 작년에 우리 증시에 진입한 동학개미 분들은 약세장 폭락장을 겪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과연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버틸 수 있을 것이냐. 그때는 유동성의 싸움보다는 사실은 심리적인 또 투매나 패닉 셀링이 출현할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개인들은 레버리지나 어떤 이제 차입에 조금 불리한 입장이잖아요. 그럼 개인은 언제 팔아야 돼요? 갑자기요? 아니 그 꽃사슴 질문은 조금 이따 좀 답해 주시고. 그럼 궁금한 게 그냥 바로 나왔죠. 좋아요. 그 질문 잊지 마시고 네. 팝업식으로. 그럼 하반기에는 지금 어쨌든 그 유동성 장세 이렇게 지금 우리도 어쨌든 금리 올린다고 하고 긴축에 어쨌든 모드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유동성 장세는 이제 기대할 수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개인들이 그 대중 심리 아까 그 주식 포퓰리즘이라고 했는데 그게 더 크게 좀 이렇게 좀 어떤 안 좋은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아직까지 이제 뭐 긴축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요. 유동성의 되돌림 정도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 연준에서는 그걸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연준에서는 계속적으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이를테면 갑자기 우리가 긴축으로 선회하지는 않는다. 어떤 양적 완화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유동성 공급량을 우리가 조절하면서 이제 출구 전략을 상당히 좀 유연하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가져가겠다.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우리 한국은행은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로서 봤을 때 당장 8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한 40% 정도 된다고 봅니다. 뭐 더 높게 보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일단 지금 이제 2차 변이, 델타 변이, 뭐 이런 것도 있고 사실은 뭐 재난지원금이 풀린다고 하면은 또 그게 지난 그 4월 달과 마찬가지로 시중에 M2 그러니까 광의 통화가 많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가는 그런 기계적인 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한국은행에서는 약간 당근과 채찍처럼 금리 인상을 동시에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은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뭐 베이비 스텝으로 0.25% 포인트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출구 전략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실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팔당댐의 수문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거든요. 거기서 문을 확 닫아버리지는 않고 계속 이제 수문을 조금씩 이제 좁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완전히 닫아도 뭐 한강 뭐 상류 중류 하류까지는 계속 물은 흘러가겠죠.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갑자기 물이 뭐 거꾸로 뭐 댐으로 빨려 들어가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런 식의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실은 좀 주식이 모자라요. 뭔 말이죠? 거기 이제 그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고 이제 주식하고 현금 뭐 채권 뭐 대체 투자 뭐 국민연금만 해도 4411로 주식, 채권, 대체 투자, 그다음에 현금성 그 투자 자산 뭐 당장 현금화 가능한 이렇게 4411 정도의 포트폴리오 관리하는데
지금 이제 주가는 저렇게 많이 올라왔지만 기관하고 외국인이 주식 비중이 좀 모자라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워낙 많이 갖고 있어서. 요거를 이제 좀 싼 값에 뺏어오려면은 개인들이 이제 탈출 러시가 있을 때 공매도를 이용해 가지고 지수를 좀 하방으로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 그래도 한두 번의 기회는 남아 있다. 이게 뭐 회광 반조의 느낌이든 뭐든지 간에 지금 이제 현금을 조금씩 확보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연말 전에 한번 뭐 투매가 온다고 했을 때 그때 한번 이제 저가에 매수를 해서 요번에는 한 중기 관점으로 중기면 뭐 계열이 어느 정도? 뭐 한 2년 정도, 2년에서 3년 정도 지나서 잔잔하게 수익을 보겠다. 뭐 이런 전략은 저는 타당해 보입니다. 그럼 아까 이제 꽃사슴 오윤혜 씨 그 질문한 대로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느냐 이게 뭐 사실 뭐 답도 없는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뭐 그긴 하지만은 가장 궁금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제 만난 어떤 주식 전문가라신 분은 뭐 점점점이 2번 나오면 팔고 점점점이 3번을 못 봐요. 차트 대답을 해주시는 뭐예요? 차트를 보면 점점점인데 이게 2번 나오면 팔고 막 얘기하는데 너무 웃기면서도 이게 뭔가 넘어가셨네 또. 아니. 그래서 이게 진짜 사고 팔고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는 거보다 파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쵸. 파는 게. 예. 그 타이밍을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저는 사실 수시로 그 내 포트폴리오를 좀 리밸런싱을 할 필요가 있다. 뭐 리밸런싱이 어려운 게 아니라 조금 많이 올라온 종목은 팔고. 그게 몇 %가 조금 많이에요? 뭐 그거는 개인의 투자 수익률 목표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목표가 없는 사람이 많거든요. 지금 약간 이렇게 그런 사람은 정말 투자하면 안 되지. 아니 솔직히 자기 원칙이 있어야지. 왜냐면은 막 20%가 많이 오른 건지 한 40%도 많이 오른 거 아니 3%만 해도 많이 오른 건 솔직히 목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금리보다 많으면 솔직히 5%만 올라도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원칙을 내가 1,000만 원을 만약 투자한다 했을 때 나는 여기 1,000만 원 투자해서 100만 원을 벌면 난 이득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뭐 이런 원칙이 있으면은 그걸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1,000만 원의 복리로 1억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 1,000만 원에 1억이요? 10년 버티면은 10배 오른다 막 이러니까. 아니 요즘에 진짜 너무 이 이지머니라고 해서 유동성이 시장에 많이 풀리다 보니까 그 돈 복사라는 말도 사람들이 막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해괴한 저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뭐 경제학을 꼭 전공했고 뭐 애널리스트 경력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봐도 돈 복사라는 게 그 항상 사무실에 뭐 홍사훈 기자님 아시겠지만 복사기 옆에 파쇄기도 같이 있는 거거든요. 복사기인 줄 알고 집어넣는데 파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오늘의 명언 하나 나왔네. 아니 돈이 복사가 그렇게 쉽게 되면 그게 돈의 가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의 복사는 한국은행과 미국의 연준 같은 중앙은행만이 가능하다. 대신에 주식은 민간 기업에서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얘기하신 대로 언제 주식을 파냐? 뭐 예를 들어서 제 경우는 한 10% 정도 오르면 판다. 다 팔아요? 뭐 한 절반 정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한 5% 이상 되면 손절한다. 다 팔아요? 분할 매도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 있어야 돼요. 그 대신에 무조건 장기 투자하면 뭐 돈을 벌 수 있다. 이건 약간 사이비 종교 같은 논리가 아닌가. 현세는 중요치 않습니다. 믿으세요. 나중에 그 극락환생 가능합니다. 이런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증권사들도 당연히 그냥 묻어놓고 따지지 않는 사람이 제일 좋은 고객이죠. 그래요? 우리 헬스장에 가면은 열심히 와서 운동하고 매월 이제 운동하는 사람보다 끊어놓고 안 오는 분들을 땡큐지. 제일 우량 고객이라고 칩니다. 거기다가 이제 증권사에서 아까 얘기드린 뭐 삼부토건이랄지 뭐 HMM이랄지 뭐 이런 주식들 그럼 그때 주식 투자했다가 그렇게 망한 사람들은 주식시장을 떠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증권사에서 새로운 종목을 추천합니다. 이걸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우리 이제 이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가 나가는 일요일 날 약간 이제 또 이 주식에 중독된 분들은 일요일만 되면 무기력증에 빠지고 주식시장이 안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까지 있다고 하고 실제로 이제 제가 이 자료를 하나 봤는데요. 지난해 올해 그 어떤 뭐 저는 주식 팬데믹이라고
팬데믹이라고 얘기하는데 주식 팬데믹. 예. 동학개미 62%가 손실을 봤어요. 10명 중에 6명은 작년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였어요. 진짜요? 작년에 다 그렇게 상승장이었는데 유동성 예. 장세는 손해를 본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60%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코스피 지수만 보면은 작년 3월에 코스피 지수 1,500까지 떨어졌다가 10월에 2,400까지 반등을 하는 와중에도 10명 중에 6명이 손실을 봤는데 네. 실제 이들의 그 어떤 투자 수익률은 3월부터 10월까지 기간 동안 5.9%로 플러스였는데 왜 손실이었냐? 예. 여기다가 증권사 수수료하고 거래세를 제외하니까 마이너스 1.2%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결국 또 증권사 그다음에 뭐 스탁론, 증권방송, 유사투자자문, 주식 전문가 이런 분들이 그 돈을 가져간 거죠. 그래서 예. 이분들이 그 어떤 네트로 봤을 때 수익률은 5.9%였지만 수수료를 제외하니까 마이너스로 갔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주식 중독에 대해서는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그 주식 수수료는 내가 사거나 팔 때 내는 돈이죠. 이제 뭐 증권사마다 네. 제로 수수료 혜택을 주는 것도 있고 네. 어느 기간 동안만 주는 것도 있고 한데 개인들이 사실은 이거 신경 쓰는 시간에 비해 가지고 원금이 작다 보니까 네. 성과가 좀 이렇게 적다고 느끼잖아요. 네. 보통 이제 주식담보대출을 많이 씁니다. 거기 수수료. 아. 그 다음에 증권사 빌려서. 예,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내가 혼자 장중에 매매를 데이 트레이딩을 막 그 단타를 많이 하는 분들은 혼자 하기가 외로우니까 네. 어떤 그 증권 정보 채널 같은 데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또 수수료를 또 떼가는 것도 있고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곳은 우리가 하루 종일 이제 장중에 리딩이나 좋은 방송을 내보낼 테니까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조금 수수료를 높게 적용합니다.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설 유사 투자자문에서 한 달에 몇십만 원 내면 굉장히 많아요. 주식 정보를 주는 것도 있고. 촘촘하게 많이 떼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다 떼가면은 어쨌든 마이너스였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 도박 문제 관리센터에 따르면은 도박이요? 네. 네. 지난해 주식 중독으로 상담을 의뢰했던 건수가 그 전년 대비해서 64%나 증가를 했다고 해요. 아 이게 중독처럼 돼가지고 안 하면 막 그렇죠. 생각나고 주말 되면 우울하고 그 다음에 예수금에 돈이 남아 있는 꼴을 못 봐. 야 이게 당장 이거 뭐라도 사야지. 뭐 보통 얘기하는 동전주 있잖아요. 네. 야 껌 사느니 주식 하나 이거? 500원인데 이거 하나라도 사야지.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주식이 그 어떤 투자 대상이나 투자 수단에 비해서 장점도 있습니다. 어떤 환금성. 예. 맞아. 바로바로 그냥 뭐 그쵸, D+3 그쵸. 1이긴 한데 바로 사고 팔 수가 있고 그 스마트폰만 있으면 네. 그다음에 아주 즉각적인 보상이 있죠. 예. 수익이 났을 때 바로 수익이든 아니든 이게 이제 결국은 어떤 뇌 보상 체계에 있어서는 중독으로 이어지기 쉬운 요소들이라는 거죠. 그럴 수 있으면 그럴 것 같아요. 예, 부동산만 해도 이렇게 즉각 환금성이 없죠. 없지. 굉장히 네. 떨어지죠. 예. 그다음에 즉각적인 보상을 받기에는 또 뭐 법적 절차가 막 그 복잡하고 하잖아요. 근데 네. 주식은 그렇지 않다. 그냥 한 번의 클릭만으로 환금성도 그리고 뭐 수익을 챙기는 것도 가능하고 즉각적인 보상이 결국 뇌에 그러니까 중독을 일으킬 수가 있다. 아까 잠깐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선반영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 경제쇼에서도 그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실적이 저렇게 좋은데도 주가가 그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미 다 그 실적들이 선반영돼서 작년에 다 이렇게 올랐던 거다. 네. 그 말 한마디면은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패스거든. 그래서 가장 좋은 어떤 면죄부죠. 면제. 야 뭐야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며. 네. 삼성전자가 뭐 인텔을 이겼다며. 어. 근데 그 뉴스가 막상 나왔던 그 2분기에는 삼성전자 계속 하락 중이었고 오히려 막 그 반도체 부족 현상 뭐 이렇게 약간 시장에 부정적인 키워드들이 나돌 때 삼성전자 올해 이제 96,000원까지 갔던 게 1월달 연중 최고점을 기록하고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시점이고 그때 야 뭐냐 슈퍼사이클이 온다며 왜 주가는 빠져? 네 선반영입니다. 아 이 선반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나는 안 하는데 누가 오윤혜 씨 눈빛에 지금 살기가 아 자기네들끼리 언제 단합해서 그냥 선반영 미리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이제 주가라는 게 그만큼 이제 어떻게 맞추기가 힘들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동학개미 분들 특히 이제 작년에 신규로 시장에 진입한 분들 보면 대부분 왜 하셨습니까 하면 주변에서
혹은 매체에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죠. 그치. 현금 갖고 있으면 바보야. 맞아요. 예금하면 돈이 녹아. 음. 그러니까 그거를 뭐 fear of missing out라고 해서 포모 증후군이라고 해요. 나만 소외될까봐.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떠밀려서 주식을 시작하게 됐다가 손실이 나고, 그러니까 다른 유동성까지 갖다 거기다가 보충해서 넣고 손실을 만회하려고 또 더 주식 투자를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중독까지 갔다. 이런 불행한 케이스도 저는 많이 봐요. 동학개미 분들은 사실 어떤 시장의 사이클을 여러 번 겪어보거나 경험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주린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 못해가지고 주린이들을 이제 구출하기 위한 런던 고라니로 그렇다고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항상 그래요. 뭐 부동산 하시는 분은 야 이게 주식 그 사기야. 땅은 거짓말을 안 해. 막 이러고 뭐 또 코인 하는 분은 야 그거 언제적 이제는 뭐 디지털 자산이야. 뭐 이거는 사라지지 않으면 하는데 저는 제가 주식시장을 누구보다도 깊이 그리고 뭐 넓게 경험을 해봤다고 생각하고 또 제 주변에서 잘 된 분도 안 된 분도 많고 하는데 일단 지금 같은 주린이의 어떤 그 심리로는 안 되겠다. 뭔가 좀 경고의 목소리를 드리고 주식이 위험 자산이라는 어떤 인식을 확실하게 좀 심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욕도 많이 먹었었어요. 너 얘기 들었으면 돈 못 벌었을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인생의 재테크는 그렇게 한 번에 벌고 빠지고 뭐 이런 그 시스템이 아니고 계속 꾸준히 관리해 나가면서 주식이 좋을 땐 주식에 좀 비중을 늘렸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좀 고점일 때는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다른 데 이제 뭐 대체 자산을 좀 매수했다 이렇게 좀 계속 그 어떤 리밸런싱의 과정이라고 봐요. 포트폴리오를 늘리고 줄이고. 그리고 절대 이제 이 홍사원의 경제쇼 플러스 듣는 보시는 분들도 난 아직도 주식을 안 하는데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미 대한민국 5,400만 국민 모두가 간접적으로 주식 투자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요? 내가 매달 납입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데서 다 주식 투자해요. 내가 테슬라, 삼성전자, 애플, 현대차, LG화학 안 갖고 있어도 이미 내가 내는 실손보험료부터 내가 은행에 예금하는 은행도 다 이렇게 자산 운용을 하고요. 다 이미 거기서 주식 투자하고 있습니다. 절대 불안해하실 필요 없고 내가 직접 하는 게 스트레스가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 하면은 안 하시면 돼요. 주식은 위험 자산이고 절대로 그 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없습니다. 근데 답답한 게 개인은 어쨌든 내 자산을 불려야 되잖아요. 이 내가 100만 원 버는데 이 100만 원이 110만 원이 되고 조금씩 불려 나가야 재테크라는 것도 가능한데. 이걸 자꾸 리밸런싱이 사실 더 어렵게 들리거든요. 뭘 알아야 리밸런싱도 하는 건데 그리고 돈이 목돈이라는 게 있어야 부동산에도 투자를 하고 하는 건데 좀 추상적으로 들려요. 하지마. 그럼 뭘 해? 예금해. 그게 안 좋네. 예금? 그게 재테크인가? 그 돈을 안전하게 저장은 할 수 있겠지만 내 자산을 불리는 거에 있어서는 좀 희망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현실적인 리밸런싱에 뭔가 조언을 주신다던가 뭐 아까 4대 4대 1대 1대 뭐 이렇게 한다면서요. 국민연금에서는. 그러면 개인은 좀 몇 대 몇으로 하는 게 좀 좋은지 뭐 적금은 몇, 뭐 주식은 몇, 뭐 채권은 몇 이렇게 좀 한다 좀 구체적인 조언 없나요? 오윤혜 씨는 이제 자산 증식에 있어서 나는 욕심 안 가지고 딱 이 정도면 만족해. 그래서 얼마 동안의 기간에 얼만큼으로 이제 자산을 불리고 싶으세요? 예를 들면 나는 10년에 2배. 뭐 아니면 나는 5년 동안 1.5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3년 동안 2배요. 그러면 그 3년 동안 그 자산이 절반이 되는 리스크도 감당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거는 안 되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어려운 건데 제가 이제 왜 자꾸 주식시장의 위험성을 얘기하냐면 주식 말고도 투자할 수단이 많긴 하다. 뭐죠? 코인이요? 아니 뭐 대체 투자 차원에서 그럼 뭐 가상화폐가 됐던 뭐 달러 선물이 됐던 ETF가 됐던 채권형 펀드가 됐던 그다음에 뭐 음원에 투자하는 음원이요? 재테크도 있고 음원 노래 실제로 그 역주행해서 빵 뜬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노래 같은 경우는 음원 거래 사이트에서 수익률이 10배가 났습니다.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음원 거래 사이트? 음원 거래가 가능해요. 우와. 그다음에 부동산은 소액으로 못 하잖아요. 그럼 리츠 같은 또 투자 자산이 있고요. 그 투자 대상 수단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너무 주식에만 몰빵하는 거는 저는 위험해 보인다. 이런 이게 얘기죠. 주식보다 조금 더 안전하다는 말씀인가요? 투자로? 세상에 안전한 투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보다
무엇보다 안전하고 덜 안전하고 이거를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다 위험 자산이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위험 자산 클래스에 코인, 뭐 리츠, 주식, 선물 옵션, 뭐 경마 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다 위험 자산인데 야 그래도 우량주는 안전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구치소에 가면 이렇게 그 번호표에 뭐 노란색, 하얀색, 뭐 위험한 사람 빨간색 뭐 색깔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자기들끼리는 뭐 모범수네 뭐 저 사람 위험한 사람인데 해도 결국 다 똑같은 죄수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거기서 나누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 다만 어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수단 중에서 부동산은 그래도 그런 면에서 좀 뛰어나지 않나.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토의 70%가 산지잖아요. 평지가 30%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이제 큰데 최근에 일본이나 중국, 대만 부자들이 한국 부동산을 굉장히 갖고 싶어하고 실제로 매수를 또 많이 해요. 한국에 사는 나도 없는데 지들이 왜 갖고 싶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글로벌 마인드를 네. 뺏긴다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수도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가치 저장 수단이라도 있어서 안 되면 그냥 내가 들어가서 살면 되지 않냐. 근데 이런 건 가능한데 집을 월세 살면서 그 모든 돈을 주식 투자에 할애해라. 뭐 이런 얘기는 저는 솔직히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주식은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어요. 코인? 그래서 저는 그 가상화폐도 어떤 발행량이 통제 가능한 그런 그 가상자산은 좀 유망하다고 보는 이유가 이 발행량이 통제가 안 되면은 사실은 그 휴지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주식은 무제한 발행 가능하잖아요. 근데 땅은 찍어낼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한정돼 있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 투자는 어쨌든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네. 기간이 오래 걸리고 네. 그다음에 수익률이 확실하게 막 그 짜릿하지 않다는 그런 게 좀 약간 디스카운트 요인인 거죠. 주식은 막 하루만 해도 상한가 가는 종목이 막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어떤 쉽게 돈을 벌고 싶은 옥시토신이 아닌 도파민에 의존적인 이제 투자 수단으로 주식이 이제 지금 자리를 잡은 거다. 예. 자, 그 주식 얘기 좀 그 더 가보면은 뭐 이게 뭐 부동산 투자 그 주제는 지금 아니니까. 네. 그 부동산 투자라고 주식 투자는 좀 그 성격이 좀 다르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애널리스트 하셨었잖아요, 원래 네. 예전에. 제가 궁금한 거 있거든요. 네. 작전 세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있죠. 영화도 나왔잖아요. 있죠, 당연히. 작전 세력이라는 게 주가 조작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뭐 그 범죄는 아닌데 그 합법적인 작전도 있는 겁니까? 뭐 요즘에 그 대선 후보 테마주들 이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작전주라고 봐야 되겠죠. 그 어떤 펀더멘탈에 기초하지 않은 그냥 시세 조종만으로 움직이는 이제 종목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보통 이제 그런 작전주들이 많은데 코스닥 종목 한 1,500개 중에 한 300개 기업만 원래 본업으로 먹고 살고요. 나머지 1,200개는 다 종이 장사거든요. 종이 주식 찍어내고 증자하고 뭐 삼자 배정 유증하고 뭐 CV 발행하고 BW 발행하고 계속 종이 장사를 먹고 사는데 진짜요? 이제 그러다 보면 거기 이제 작전 세력이 달라붙어 가지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다음에 그거를 이제 개인들한테 이제 떠넘기고 본인들은 시세 차익을 얻고 빠지는. 그 작전 세력은 그 회사 대표랑 얘기가 된 건가요? 회사 대표로부터 직접 주식을 물려받아서 인수받아서 그 돈으로 이제 주식담보대출을 명동 사채시장에서 받아가지고 한 달 이자가 15% 20%니까 기본적으로 주가를 그 정도 올려야 사채 이자를 내고도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구조가 많고. 진짜요? 참 자본시장이라는 게 그래요.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업을 계속 운영하는데 이자조차 못 내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자본시장에 남아 있는 건 어쨌든 투자 대상으로서 그런 역할밖에 없는 거죠. 이거 불법이죠, 작전은. 당연히 불법이죠. 시세 조종에 해당되고요. 근데 그거를 잡을 증거가 잘 없기 때문에 아니 열심히 잡아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겨나요, 그런 세력들이.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작전주 차트를 보면은 막 급등 뭐 이런 게 많잖아요. 30%. 보통 그런 걸 보면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안 들어가야 되는데 또 거기에 이제 또 중독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작전주만 또 작전 세력이 들어간 주식만 찾아서 따라 들어가는 세력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개미들이. 와. 그러니까 서로 그게 수익이 나면은 뭐 아니면 도니까. 그렇죠.
그러다 이제 뭐 아니면 도라도 나오면 되는데 그러다 백도 나와가지고 거래 정지되거나 상장 폐지되면은 휴지 조각 되는 경우도 많아요. 맞습니다. 이런 상장 폐지의 전조 증상 같은 게 있나요? 상장 폐지의 전조 증상. 이제 보통 어떤 이제 그 회사 대주주 지분을 인수한 회사가 임시 주총을 부릅니다. 몇 월 며칠 날 임시 주총을 엽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네 편 사람들로 이사진을 이렇게 구성해요? 추천해서 네. 그 임시 주총에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부임 안건, 그러니까 찬성을 하면 이 사람들이 이사로 들어오는 거고. 근데 요즘은 또 어떤 일까지 있냐면 어떤 뭐 이제 보통 그런 작전 세력들이 사채를 이용하는 데가 무슨 홀딩스, 무슨 베스트, 뭐 많이 무슨 인베스트 뭐 이런 네. 이제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그런 이제 시총 뭐 한 5천억 미만짜리 회사들을 이제 대주주 지분 인수하면서 이사회를 장악하는데 그거조차 또 그 돈 그 뭐 한 100억 150억도 없어가지고 빌리는 건 당연하고 한 또 세 팀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사진이 6명이에요. 그러니까 세 팀이 2명씩 자기네 사람을 꽂으려고 하는데 이사회에서 마침 그 이사 선임안이 4명만 가결되고 2명은 부결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세 팀 중에 한 팀은 돈을 못 구해온 거예요. 네. 이런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게 전조 증상이라고요? 갑자기 이사회를 조직해서 뭐 한다. 그래서 이제 임시 주총은 뭐 당연히 열 수 있고 그건 뭐 네. 대주주의 권리인데 임시 주총이 자주 열리거나 자주. 아니면 원래 본업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사업 목적을 신규 사업에 추가한다든지. 신규 사업. 그러니까 뭐 이른바 테마주, 뭐 요즘 한참 뭐 많이 하는 전기 자동차, 뭐 배터리 이런 거 그렇죠. 우리가 예. 난데없이 무슨 그 섬유하던 바이오 그 코스닥 업체가 예. 우리 배터리 한다. 뭐 음극재를 갑자기 하겠다. 그런 거. 뭐 지게차 만드는 회사가 갑자기 뭐 항암제 신약 개발을 하겠다든지. 뭐 약간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상한 거예요. 그 어떤 이제 자회사 같은 거를 놓고 타법인 지분 취득으로 거기다 돈을 빼내는 그런 작전 세력. 왜냐면 그걸로 이제 사채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어렵다. 그런데 그 개인들은 아까 당하겠다. 코스닥 업체 한 1,500개 중에서 한 1,200개 정도가 다 그럼 다 실제 한 300개 정도만 네, 본업으로 이제 제대로 먹고 되는 살고, 그런 회사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도 그렇죠. 않아요. 나머지는 계속 이제 증자하고 예. 주식 발행하고 예. 그래서 자본 조달을 계속해서 그냥 굴러가는 회사들인 거죠. 목적이 그러니까 그냥 그 자본 시장에서 돈만 계속 투자 받아서 이거로 다 그냥 그 연명하는 그게 목적이라 이거죠. 상장할 때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예.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된 거죠. 어렵네요. 알면 알수록. 그러면 그 작전이 이거 들어간 거다라는 걸 아까 잠깐 말씀하시긴 했지만은 네. 제가 예전에 이거 그 주가 조작 뭐 이거 한번 취재해 볼 때 보니까는 네.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전조 증상 중에 하나가 전환 사채를 계속 뭐 발행을 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뜬금없는 전혀 우리가 원래 섬유하던 데인데 무슨 갑자기 뭐 배터리 한다거나 사업 목적 추가에다가 예, 본업과 상관없는 정말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공통점이 네. 그 이사진들을 자꾸 이제 임시총회 주총에서 바꾸잖아요. 네. 이사진 중에서도 돈을 다루는 재무이사를 CFO를 네. 분명히 바꿉니다. 자기 사람으로. 그래야만이 그 빼먹을 수가 있거든 그 돈을.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시주총 때 이사선임 안건이 자꾸 부결이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기존 주주들은 새로 들어오는 이 CFO가 마음에 안 들 거잖아요. 네. 자기네들 어쨌든 이 상장사는 공시를 하는 키가 있어요. 그다음에 법인 인감도 있고, 근데 그걸 들고 가서 막 안 내놓고 진짜 웃기는 일인데. 코미디네. 예. 막 잠수 타고 공시를 해야 되는데 공시 키를 숨겨가지고 도망치고 막 이런 일이 막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상장 폐지 전조 증상 대표적인 거 3가지를 이제 딱 꼽으면 잦은 대주주 교체. 대주주. 예. 그다음에 홍사원 기자님 얘기하신 임시 주총 때 이사 선임 안건이 자꾸 부결되거나 좀 노이즈가 있다. 그다음에 단기간에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는데 이제 그거는 뭐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한 조회 공시를 거래소서 띄우면은 뭐 우리가 그동안 뭐 연구해 오던 게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성과가 났다든지 아니면 어디 좋은 뭐 대기업이나 큰 매출처랑 계약을 했다든지 네. 어떤 이 소명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급격한 증시 급등에 대해서 특이한 사유 없음, 뭐 해당 사항 없음, 뭐 이런 공시가 나오는 경우는 보통
이 사람들이 지금 사채 이자를 갚으려고 네. 급해가지고 음. 주가를 막 올리고 있구나. 이런 의심을 해볼 만하죠. 내가 우리 회사가 어떤 무슨 매출이 많아졌고 어디 회사랑 합병했다 이런 공시가 만약에 허위로 올릴 수도 있나요? 허위는 잘 안 합니다. 허위를 하면 이제 상장사가 뭐 허위 공시, 그다음에 늑장 공시, 뭐 공시 지연 미답변 이런 게 다 벌점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벌점이 제일 높은 게 허위 공시예요. 네네. 예.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으로 치면 약간 중앙선 침범, 갓길 주행,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 이 3개 정도를 합친 것 정도의 벌점이에요. 허위 공시가. 그러니까 한 방에 그냥 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는. 그럼 공시는 믿을만 하겠네요. 네. 공시는 믿을만하죠. 네. 공시까지 못 믿으면 뭐. 그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3월에 이제 내년 3월에 대선이에요. 그래서 아까 잠깐 뭐 테마주 대선 테마주도 얘기하셨지만은 네. 요즘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듣거든요. 네. 어떤 기업이 지금 진짜요? 대선 테마다. 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실제로 대선 테마주라는 게 있긴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 대선 테마주도 이렇게 이게 그 어떤 사람 관련주도 하고 이렇게 막 그 시세나 어떤 그 뉴스를 띄우는 또 세력들이 사실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대선 후보가 나는 공약으로 뭐 기본소득이나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지역화폐 관련주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정책과 어떤 공약에 대한 그 연관성이 있잖아요. 예, 연관성이 있는 그런 게 이제 재료가 주가에 반영되는 거라 좋은데 그나마 이제 정직한데 이를테면 그 대선 후보의 아버지의 고등학교 동창이 감사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가 누구 테마주라고 한다니까 그런 걸 이렇게 찾아내는 또 세력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예전에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떴을 때 네. 싸이 아빠 친구가 하는 테마주에 제가 한번 물린 적이 있거든요. 아니 싸이 부친도 상장사를 갖고 있는데 왜 그거를 안 사고 아빠 친구까지. 그러니까 미친 거지. 근데 뭔가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들을 때는 웃잖아요. 근데 이게 막상 투자하려고 그러면 그런 게 다 신비감으로 보이고 맞아요. 사람이 희한하게도 다 좋은 주식 뭐 삼성전자 뭐 얘기해도 이렇게 뻔한 거는 하기가 싫어요. 나만 알고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데서 뭔가 수익이 났을 때 또 도파민 충족시키는 자극이 더 짜릿하기도 하고. 생뚱맞은 주가 있긴 요즘 하네요. 그 대선 테마주라고 하면은 믿을 수 실체는 분명히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고. 많다.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를 판별하는 거는 이게 정책과 그 대선 후보의 연관성이 정책과 이게 그야말로 그 연결이 되느냐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터무니없는 그 테마주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고등학교 동창 혹은 뭐 사법연수원의 뭐 동기의 뭐 사진 한 장 같이 찍었다고 해서 테마주가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뭐 막을 길은 없고. 그나마 이제 좀 그 대선 후보들의 어떤 지지율이나 여론조사 결과 나올 때 또 그런 이제 종목들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선거철이니까 뭐 대북 이슈, 그 다음에 한미 동맹이나 뭐 그 연합 훈련 같은 거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제 펀더멘탈에 기초한 재료가 있을 때 그 주가에 반영되는 것까지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음해 혹은 뭐 거짓 선동 뭐 이런 거에 주가가 움직이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이를테면 뭐 지금 뭐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 북한에서 어떤 입장을 취했다. 그럴 때 이제 뭐 북한과의 어떤 평화 무드를 지지하는 후보에 관련돼 있는 테마주가 오른다? 뭐 그런 거는 저는 그래도 건전하지 않나. 실제로 뭐 그거야말로 좀 착한 선반영이라고 할까요? 그분이 대통령 될 확률에 따라서 주가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럼 테마주는 언제까지 오르고 언제 떨어지는 거예요? 글쎄요. 사실은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오세훈 후보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관련주들이 각각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약간 서프라이즈가 나온 게 사실은 대부분 안철수 예비 후보가 국민 경선에서 이길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 발표가 이제 그 다음 날 오후에 나기로 했는데 바로 그 전날 주식시장에서 마감할 때 보니까 막판에 오세훈 후보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마감했어요. 야, 이게 혹시 했는데 그 다음 날 아니나 다를까 오세훈 후보가 이긴 걸로 나오는 거예요. 이겼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게 그 반영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알았는지 참 신기하게도. 그럼 당선된 순간부터 이제 다시 내려가겠네요. 그럼 이제 완전히 희비가 교체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함께해 주신 유튜버 런던 고라니 김희욱 연구원 그리고 오윤혜 씨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